안녕하십니까. 유통관리사 2급의 유통물류 일반 관리를 맡게 된 박준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통관리사 2급 유통물류 일반 관리 과목은 유통관리사라는 자격증 자체가 중간상의 논리를 배우는 자격증이거든요. 그래서 유통물류 일반 관리는 첫 번째 과목으로서 중간상 입장에서의 경영경제, 마케팅, 그 다음에 물류 일반에 대한 논리를 배우는 그런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만큼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내용들, 다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지식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과목은, 챕터는 유통의 이해, 기본적인 내용들을, 기본 이론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통 경영 전략, 전략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통 기능과 유통 기업에 대한 전략. 3장에서는 관리, 유통 경영 관리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유통 쪽에서도 보면 이제 상적 유통하고 이제 물적 유통으로 나누는데 4장에서는 이 물류 쪽의 경영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마지막 장에서는 유통기업의 윤리와 법규에 대한 내용으로 그 유통기업의 기본적인 기업의 그 역할에 대한 윤리적인 역할에 대한 측면들, 그 다음에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법제적인 측면들에 대한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게 될 부분은 첫 번째 장 유통의 이해인데요. 세부적으로 보시면 유통산업의 이해부터 유통산업의 환경, 유통경제, 그리고 유통경로 및 구조로 이어져 있는데 이 첫 번째 장의 전체 그 출제 빈도가 2007년도부터 분석을 해보면 약 40%를 넘습니다. 40%가 넘는 정도의 굉장히 큰 비중을 갖고 있고 일반론에 집중되어 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그래서 유통산업의 이해 부분이라든지 마지막 파트의 유통 경로 및 구조 측면에서는 뭐 20% 가깝게 15%, 18.58%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에 경향을 보시면 유통 경제 파트가 좀 머리가 아프고 난해한 측면들인데 이쪽에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들 알아주시면서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수업에 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교재의 특징하고 학습 방법에 대해서 먼저 일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 교재는요, 2007년도 이후에 나온 모든 기출문제를 총 정리를 해서 출제 빈도가 높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2013년도 바뀐 출제 기준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을 첨가하여 부족한 부분 없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책입니다. 따라서 학습 방법, 권장 학습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탐구 학습을 먼저 하세요. 먼저 책을 가볍게 읽어주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중요 표시라든지 카테고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문사회과학 쪽 용어들이 많은 설명 없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일일이 다 설명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미리 좀 가볍게 읽으시면서 사전 찾아서 좀 적어 놓으시고 의미를 파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동영상 강의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주요 내용을 파악하시고 의미를 해석해 주시면 아무래도 빠르겠죠. 시간이 절약이 많이 될 거예요. 따라서 이 책은 줄줄이 이 강의는 줄줄이 수업을 이어가지는 않고요. 그 중에서도 뭐 해석이 필요하거나 출제 빈도가 아주 높거나 그런 측면들, 그 다음에 출제 포인트 같은 것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출제 기준표, 바뀐 출제 기준표에서 넣으라고 해서 넣은 부분들이 있죠. 출제 빈도가 매우 낮고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개괄적인 개념이라든지 카테고리 구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살펴보는 걸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강의를 다 듣고 나면 끝이냐? 이게 학습이라고 했잖아요. 배우고 강의를 통해 먼저 강의를 통해서 듣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시면 각 단원 끝에 확인학습 문제가 있을 거예요. 기출문제 확인. 그래서 해당 단원에 배웠던 내용들이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되는지를 확인하셔서 그 출제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을 각인해 주시고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들을 가져가 주신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출제 기준표 상에 있어서 더 첨가된 그런 부분들은 그냥 개념과 구성 정도만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 위주로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의 유통의 이해 부분, 제1절 유통산업의 이해, 유통의 개념과 분류 부분에 페이지로는 5페이지예요. 그래서 유통, 사회 경제적 역할로 분류된 유통이라고 얘기해서 유통을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처음에 크게 유통 활동하고 유통 조성 활동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 유통 조성 활동, 유통 활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통 산업, 유통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으로 몇 가지가 제시되어 있어요? 4가지가 제시되어 있어요. 금융, 보험, 규격화, 표준화 활동 요 4가지가 상거래 혹은 물적 유통 이런 측면들을 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촉매 역할을 한다 해서 4가지가 구성되어 있어요. 오지선 다 잘 나왔겠죠, 그죠? 이 부분 알아두시고 본격적으로 유통 활동을 살펴보시면 상적 유통, 상류라고 줄여서 읽죠. 상거래 활동이에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판매, 구매자 입장에서는 구매죠. 그래서 줄여서 매매, 공급자와 고객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 매매라는 활동이 주된 활동이에요. 즉 마케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주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도매업부터 대리업까지 이 중간상들이 이 역할을 주로 하는 업종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적 유통으로 구분이 또 하나가 되죠. 물적 유통은 물류 시설 제공 활동부터 해서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유통 가공, 뭐 정보와 관리까지 이 개별 기능이에요. 물류 기능. 이 개별 기능들을 수행해주는 업종, 그죠? 업태, 운송업, 뭐 창고업, 하역업, 포장업과 같은 물적 기능을 하는 업태들, 물류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구분되는 것만 살펴보시면서 개념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6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유통의 대상이 나와요. 흐를 유, 통할 통이죠, 그죠? 흘러서 통하게 했다. 누구로부터 누구까지? 공급자로부터 고객까지 통하게 하는데 이 대상은 유형재화와 무형재화 2가지를 모두 포함을 합니다. 유형재화는 눈에 띄는 걸 말하는 거겠죠. 무형재화는 눈에 띄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유형재화는 원자재부터 부품, 반제품, 상품까지 있는데 상품에 대한 개념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상품은 그냥 뭐 개발자가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이제 재화라고 얘기를 해요. 재화를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 다 팔리진 않죠. 여기에 이제 마케팅 개념이, 마케팅 컨셉이 가미가 돼서 사고 쉽게끔 만들어 줘야 이게 뭐가 돼요? 이게 상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유형재화의 뜻 3가지, 4가지. 원자재, 부품, 반제품, 상품이 있고요. 무형재화는 보이지 않는 거죠. 지식, 기술, 정보, 디지털 재화,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죠. 지식 파트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점점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지식 관리 이런 측면에서. 여기서 지식의 뜻을 살펴보시면 일단 자료를 정보로 만들고 특정 상황에만 참인 정보를 모아서 다양한 상황에서도 일반적으로 맞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지식이에요. 그래서 보편성을 갖춰져서 일반화된 것을 말한다. 일반화된 거기다가 줄을 치세요. 그래서 정보에서 일반화된다라는 말이 붙으면 지식이 돼요. 정보들을 모아서
이 공통사항들을 정리를 해서 일반화시키면 지식이 되기 때문에 일반화라고 하는 단어를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기술, 그 다음에 정보, 컨텐츠라고 부르는 디지털 재화. 나중에 많이 설명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은 디지털 재화 컨텐츠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비스가 있는데 얘 빈출이 많이 되어 왔던 부분이에요. 서비스를 구분하는 거죠. 사람 중심, 설비 중심, 제품 중심. 사람 중심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서비스예요.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류를 보면 강의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강의나 컨설팅, 그 다음에 자문과 같은 것들이 되겠고, 설비 중심은 이 설비가 없으면 서비스 자체를 판매할 그 여건이 안 돼요. 제반 조건이 안 된다는 거죠. 즉 여기서 말하는 숙박업, 방이 있어야 되겠죠. 건물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레저업, 운수업, 차가 있어야 되겠고, 치과도 전문적인 그런 치과 의사의 전문적인 그런 사람 중심 서비스 같지만 간단한 진찰을 하려고 해도 이 베드, 그죠? 설비에 누워서 해야 되고 모든 과정들이 다 그런 설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비 중심 서비스에 가깝다.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제품 중심 서비스라고 해서 뭐뭐뭐 판매업, 그 다음에 기타 AS업 이렇게 분류된 것들은 모두 제품 중심 서비스예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겠어요? 4개는 제품 중심 서비스, 하나는 뭐 설비 중심이나 사람 중심 서비스 이렇게 구분해내는 문제가 잘 나와요. 자, 7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상품과 서비스의 비교 부분이 나오죠. 유형재화와 무형재화 중에서 서비스 부분을 구분해 놓은 것인데 서비스의 특징만 살펴보면서 같이 설명을 합시다. 이 서비스, 여러분들 부모님 피곤하시니까 안마를 해드리죠. 그 서비스라고 합시다. 보면 안마는 형태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제 해드렸던 안마랑 오늘 해드렸던 안마가 강약, 중강력이 다르죠.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이질성, 똑같을 수가 없고요. 저장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생산과 동시에 부모님이 소비하시죠. 그죠? 비분리가 돼요.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돼버리는. 그 다음에 유통 경로의 길이는 짧고 단순하다고 했는데 유통 경로의 길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후반부에 나중에 다른 단원에서 나오지만 다른 부분에서 경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채널이라고 하죠.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제조업자, 기본적인 구조로 그릴게요. 도매업자, 소매, 그 다음에 소비자는 고객이라고 합시다. 고객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제조와 고객, 최종 소비자 사이에 재화나 서비스를 이동시켜주는 중간상이 얼마나 많이 껴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참여가 되면 긴 유통경로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리적 거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중간상이 참여했느냐에 따라서 경로의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형재화 서비스는 중간에 끼는 사람이 없죠. 중간에 껴서 전달되는, 공급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짧고 단순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효과적인 서비스 분류 기준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아주 최근에 나왔던 구분인데 이 표는 모두 2가지 팩터씩 엮여서 해당 서비스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별 카테고리 분류하는 문제라든지 설명할 때 그 믹스되는 2가지 변인, 2가지 변인이라고 하면 이런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떤 변인 속성하고 어떤 변인 속성의 어떤 믹스된 조합들, 그죠? 설명할 때 어떤 믹스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 조합을 달리해서 틀리게 하는 문제를 많이 내요. 아주 조심스럽게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처음 나왔던 부분이라 보기 살펴보시면서 내용을 숙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빈출되는 부분만 할 거니까. 유통의 기능이라고 해서 2014년대에서 나왔죠. 근데 얘는 이때뿐만이 아니라 빈출이에요. 2007년대부터. 유통의 기본적인 기능이 4가지로 구분이 돼요. 오지선다가 잘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책들 잘 살펴보면 네 가지 카테고리 구분이 잘 많이 되어 있어요. 시험 보실 때 딱 네 가지 구분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하나 다른 걸 집어넣겠다는 거죠. 그게 출제가 될 거라는 거 잘 살펴보시고. 그래서 첫 번째는 사회적 불일치 극복을 해준다. 인격적 통일 기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생산자라고 하는 제조업자, 그 다음에 소비자 둘 다 하나는 사업자 등록번호, 하나는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부여받고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는 둘 다 인격체예요. 그 인격체들 간에 조정을 해주는, 연결을 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첫 번째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장소적 불일치 극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간적 불일치 극복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이제 기본적인 물류 기능과 연결이 많이 돼요. 그걸 잘 살펴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장소적 불일치 해소 혹은 장소적 거리적 효용이라고 문제에서 언급이 될 거예요. 이거는 물류 기능에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 생산지와 소비지의 격차가 있죠. 거리의 격차. 이걸 줄여주는 물류 기능이 뭐냐.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운송이라고 하는 기능이죠. 운송 기능. 그 다음에 시간적 불일치 해소해주는 것. 시간적 효용을 만들어주는 물리적 활동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기능은 이제 보관 기능. 수단으로는 이건 창고가 되겠고 이건 운송 수단이 되겠죠. 유통업자가 이런 역할까지 다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되겠어요? 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한다. 수급적합 기능이라고 되어 있죠. 수급적합. 그래서 이것은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준다. 기본적으로는 수량이에요. 원하는 수량만큼을 공급자가 매칭시켜준다. 공급자의 공급을 맞춰준다. 중간에 유통업자가 껴서. 그런 얘기인데 단순하게는 그렇고 크게 생각을 해보면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서 그러니까 상품, 어떤 컨셉의 상품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수요량이라든지를 그런 것들을 공급자로 하여금 공급할 수 있도록 유통업자가 조정해주는 그럼 수급 불일치 해소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주시고 10페이지로 가주세요. 10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 유통관리사가 중간상 논리를 배운다고 했잖아요. 대표적인 중간상이 도매상하고 소매상 생각할 수 있죠. 요즘에는 이 도매 기능까지 하는 대형 소매상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요. 메이저로. 첫 번째 이제 도소매 유통기간의 유형과 특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도소매 유통기간의 특징, 유형과 특징. 기본적으로 이거 잘 그려둔 것 같은데 기본적인 형태의 채널, 경로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원래는 제조업자가 최종 소비자한테 이 중간상이 없으면 마케팅 기능을 통해서 판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케팅 기능과 판매 기능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근데 직접 다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마케팅 기능을 분담해서 처리해주는 중간상이 끼게 된 거고, 거기에는 이제 도매상과 소매상이 낀다. 첫 번째, 이 도매상에 대한. 도매상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표를 보시고 10페이지에 있는 표를 보시면서 11페이지부터는 개별 도매상들의 특징을 설명해 놓은 거거든요. 미리 한번 읽어보셨잖아요. 그죠?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셨다면 핵심 부분만 추려서 볼게요. 이 도매상이라고 하는 게 상인 도매상하고 크게 상인 도매상하고 대리 도매상하고 중간상이 끼는데 중간상은 그 중개인이라고 하는 애, 브로커라고 하는 애들은 얘는 양쪽 대리인, 그래서 대리 도매상에도 낄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개인은 그냥 대리 쪽에다가 대리 도매상에다 끼워놓고
마지막 게 이제 제조업자 지점 및 제조업자 대리인, 그죠? 제조업자 도매상. 도매상이라고 해서 지점 및 판매사무소 이렇게 돼 있죠. 구분 기준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억을 할 때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카테고리를 먼저 간단하게 외우면서 지나가야 외워져요. 줄줄이 이렇게 외우면 안 외워집니다. 도매상은 상인 도매상하고 대리 도매상으로 나눠집니다. 상인과 대리 도매상으로 나눠지는 그 구분 기준이 뭐냐? 그건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이 있으면 상인 도매상이고 없으면 대리 도매상 중개인이에요. 중개인, 브로커. 즉 돈 주고 사왔다는 거예요. 상인 도매상은. 그 다음에 다시 완전 기능 도매상하고 한정 기능 도매상, 뭐 기능이나 서비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도매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얘는 완전과 한정이라고 부르는 구분 기준이 있어요. 또 구분 기준을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마케팅 기능 수행의 완전성. 즉 제조가 도매한테 기대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을 완벽히 다 수행을 하면 완전 기능 도매상이고, 그 기대하는 마케팅 기능 중에서 일부를 특화하거나 일부분을 마케팅 기능을 해줄 때 한정 기능 도매상이라고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는 뭐로 나눠져요? 도매상인, 그죠? 도매상인, 산업재 도매상인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위에 있는 도매상인은 다시 상품으로 구분돼서 뭐 일반 상품, 한정 상품, 전문 상품 이렇게 나눠지죠. 일반 상품은 관련 없는 다양한 상품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시험 문제 그대로 나오는 표현이에요. 관련 없는 다양한 상품을 다뤄주는 도매상이고, 한정 상품은 관련 있는 몇 개의 그룹 제품군들을 다뤄서 도매 기능을 해주는 도매상을 얘기를 하고요. 전문 상품은 뭐 전문품이죠. 소수 전문품. 산업재 유통업자는 얘는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죠. 산업재 유통업자는 이쪽이죠. 이쪽에 제조업자를 고객으로 해서 이 제조업자들에게 원부자재나 완제품을 공급해주는 그런 업자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산업재는 기계도 되고요. 기계나 설비, 자본재라고 부르는 그런 기계나 설비도 되고, 원부자재, 부품도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MRO는 유지보수 운영자재, 메인테넌스 리페어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이런 제조업체가 필요로 하는 사무용품, 그 다음에 뭐 부품, 그 다음에 공장에서 쓰는 기자재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뭐 A4 용지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그 다음에 OEM이라고 부르는 거는 주문자 생산 방식이죠. 그죠? 생산하는 오리지널 매니팩처러 따로 있고요. 이 사람한테 요청을 하면 뭐 컴팩이나 뭐 삼성 이런 데서 주문을 하면 만든 길은 걔가 만들되 마크만 삼성이나 뭐 컴팩으로 찍어가지고 납품을 해주는 그런 형태.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한정기능 도매상 요 부분이 나오는데, 한정기능 도매상이 6가지로 구분이 돼요. 개별 주인공으로 나오는 거는 얘네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현금 도매상, 현금 무배달 도매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다음에 트럭 도매상. 두 가지를 붙여놓은 이유는 그래요. 이 도매상은 그 현금 거래를 해요. 현금 거래만 하는데
그 현금 도매상은 배달은 안 해요. 트럭 도매상은 런칭에 나와 있죠. 배달까지 하는 도매상이에요. 그 특징 구분을 보면 싼 가격으로 트럭 운송까지 해주는, 단가가 더 비싸겠죠, 그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다음에 직송 도매상. 직송 도매상. 직송 도매상은 이 도매상이 재고를 보유하지 않아요. 재고를 보유하지 않는 도매상. 소유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고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소유권이 없진 않아요. 앞으로 카테고리를 타고 쭉 가보시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상위 도매상이죠. 소유권은 있어요. 돈을 주고 샀지만 재고 관리만 안 해요. 그래서 이 도매상은 소매를 찾아서 계약만 체결을 하고요.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공급상한테 자신의 고객에게 배달을 바로 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직송 도매상이라고 해요. 재고는 없지만 소유권은 가지고 있는, 이런 측면에서 다 출제되는 항목이에요. 상위 도매상 소유권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무슨 도매상이 있어요? 진열 도매상. 진열 도매상은 저가격 고회전, 많이 팔린다는 얘기죠. 회전이 많이 되는 상품들. 그러니까 보통 소매점으로 치자면 매대 앞에 있는 거죠. 계산대 앞에 있어서 그 충동 구매를 일으키는 그런 상품들. 이것들은 소매가 그 매대를 관리를 안 해요. 도매상에 주기적으로, 진열 도매상에 주기적으로 와서 그 진열을 하고요. 팔린 만큼의 팔린 양에 대해서 수시로 넘겨주고 나머지 돈을 받아오는 형태. 진열 도매상. 그다음에 카탈로그 도매상, 우편 주문 도매상이라고 하고요. 이건 카탈로그를 보내는 거죠. 카탈로그를 보내면 소매상이 살펴보고 이거를 뭐 인터넷이나 메일이나 뭐 팩스나 이런 형태로 주문을 넣어서 거래를 성사시켜주는 형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고객들이 기다려주는 그 인내심 측면에서 다르고요.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카탈로그 우편 주문 도매상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구분적으로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도매상. 프랜차이즈 도매상은 개별 프랜차이지들이죠, 그죠? 업주들, 그들에게, 소매상들에게 물품을 공급해주는 도매상을 프랜차이즈 도매상이라고 불러요. 개별 주인공으로는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구분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설명을 할 때는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가서 상인 도매상, 한정기능 도매상에 속하냐, 안정기능 도매상에 속하냐, 상인 도매상,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리점으로 가볼까요? 대리도매상으로 가보면, 여기는 첫 번째는 제조업자. 제조업자, 대리점, 그죠? 그 다음에 판매 대리점, 판매, 구매 한꺼번에 넣읍시다. 판매 대리점, 구매 대리점. 그 다음에 수수료 상인, 위탁 상인, 두 가지 명칭을 쓰는 건요, 출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두 가지 명칭 중에 하나를 쓰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명칭 다 알아두라는 얘기고 같은 내용이라는 거. 그 다음에 중개인, 여기다 넣을게요. 양쪽 대리를 한다는 거고. 대리도매상은 뭐 판매자를 대리하거나 뭐 구매자를 대리하거나 이런 쪽인 거고, 중개인은 양쪽 연결해준 양쪽 수수료를 먹는다는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넣을 수 있어요. 소유권 없다고 했어요. 제조업자 대리인은 얘는 특정 지역과 그다음에 상품의 판매를 대리를 해요.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해당 부분에 경쟁력이 없는 거겠죠. 아니면 그 특정 상품이나 특정 지역에 그 도매상이 엄청나게 잘하거나. 그래서 그들에게 맡기는 거죠. 판매나 판매 대리인, 구매 대리인과 같은 경우에는 제조기업이 모두 다 커서 전부서를 다 운영할 수 없는 부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 경쟁력이 구매라든지, 그 다음에 판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거 다 갖추려면 등치가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마케팅 부서나 구매 부서 대신에 이 대리도매상을 써요. 판매 대리인, 구매 대리인을 써요. 그러니까 얘는 전 지역, 그죠? 전 지역, 전 상품의 마케팅 부서나 구매 부서 역할을 해줘 버려요. 효율적인 거죠, 그죠? 핵심 경쟁력에만 생산이나 디자인, 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그런 측면들이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상인. 얘는 위탁상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위탁상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얘는 재고를 받아서요. 그 다음에 판매를 해줘요. 즉, 판매하는 방식에 대해서 판매 재량권이라고 하죠. 어떻게 팔든지 상관은 하지 마. 어쨌든 팔아줄 테니까. 판매 재량권, 재고를 가지고 판매 재량권을 가지고 대신 팔아줘요. 소유권은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 없어요. 소유권은 없지만 재고를 보유하고 판매 재량권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판매한 양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받는 형태다라고 해서 수수료 상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중개인. 중개인은 얘는 재고 보유도 안 하죠. 소유권 당연히 없고요. 그죠? 얘는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판매자를 많이 알고 구하려고 하는 소매상들을 많이 알아서 연결을 시켜주면서 그 수수료를 양쪽으로부터 챙기는 형태가 중개인이 브로커라고 할 수 있죠. 그런 특징적인 측면들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조업자 도매상이 있어요. 제조업자 도매상에는 지점하고 판매사무소 이렇게 크게 나누죠. 이 지점은요, 그러니까 제조업자가 도매 기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과 같은 경우에는 이 판매 목적이에요. 판매 목적인데 얘 재고를 갖고 해요. 재고를 갖고 이 상품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 실제 구매를 일으키는 그 전문 판매원, 접객 스킬을 가진 전문 판매원이 존재를 해요. 판매사무소는 재고를 보유하진 않아요. 근데 판매원은 있어요. 근데 판매원인데 계약 중심 판매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근이나 광석 이런 것들은 가져다 놓고 바로 판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계약을 위주로 하는 그런 측면들의 그런 부분들을 제조업자가 직접 하는 것을 이제 판매사무소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그래서 집중되는 실제 재고를 보유하고 접객을 해서 판매를 할 거기 때문에 도심지 주변에 있고요. 도매상의 구분, 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얘가 소유권이 있는지 없는지, 마케팅 기능을 다 하는지 그렇지 못한지 개별적인 한정 기능 도매상의 특징들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한 번에 찾으셔야 돼요. 10분, 15분 이렇게 주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한 문제에. 딱 보시고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고요. 자,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소매상은 좀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